훈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이트판 공포썰 진행할 거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엄마랑 나랑은 절대 카카오 앱이 안 씀. 엄마랑 나랑 그때 시기에 엄청 자주 싸우고 화해했었음. 그때 시기가 내가 한창 우울의 끝을 달리고 있었거든. 엄마가 괜찮다고 토닥여주고 그러면서 어디 가고 싶은 곳 없냐고 그랬는데 내가 바다 가고 싶다고 그랬음. 뭔가 계속 이전부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엄마한테 맨날 바다 가자고 졸랐었거든. 맨날 가고 싶다고 징징대는 수준으로. 그래서 엄마도 그때 좋다고 하면서 나 차 태우고 아빠 깨워서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보라고 하셔서 물어봤어. 아빠 바다 같이 갈 거냐고. 근데 아빠가 우리한테 짜증내면서 안 간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어딜 가냐고 하는 거. 저 말이 이해가 가는 게 그때 새벽 3시쯤이었거든. 그래서 아빠 빼고 엄마랑 나 이렇게 둘이 차 타고 가면서 과자 먹고 그랬어. 근처 바다로 카카오 내비 찍고 가는데 내비가 갑자기 미친 건지 도착까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내비가 GPS 신호를 못 잡는 건지 내비 속 우리 차라고 뜨는 그거 있잖아. 이렇게 화살표 같이 생긴 이런 거. 그게 갑자기 빙그르르 돌고 계속 그러는 거. 어머 얘 왜 이러니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엄마랑 나랑 방향 따라서 쭉 갔는데 내비가 이상한 비포장 도로로 보내는 거임. 바닷길도 아니고 아예 시골길 같은 느낌의 비포장 도로. 차의 창문을 열었을 때 나는 특유의 저 멀리에 바다가 있구나 하는 바다의 짠 냄새가 안 나서 뭐지 싶었음.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여름의 끝일 때쯤인데도 찬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였음.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내비만 믿고 가자고 하면서 엄마가 운전했지. 그러다가 앞에 분명 물웅덩이가 크게 있는데 내비는 계속 직진을 하라고 하고 엄마가 나한테 여기로 가는 길 맞냐고 나가는 길 찾아보라고 해서 네이버 지도 켜서 봤다? 분명히 카카오 내비에서는 앞으로 가는 길은 있다고 뜨는데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우리 앞에는 산이 있어야 하는 거. 카카오 내비는 앞에 산이 없다고 뜨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앞길은 껌껌한데 자동차 헤드라이트 때문에 물웅덩이가 겨우 보이는 것밖에 없었음. 근데 그 산 이름이 여우 머시갱이 뭐 이런 거여서 농담식으로 우리 여우한테 홀렸나 보다 하고 깔깔대고 있는데 웃다가 정적이 흐르고 엄마랑 3초 동안 무표정으로 있다가 엄마랑 나랑 너무 무서워서 나가는 길 찾아봐야겠다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에 카카오 내비는 못 쓰겠는 거임. 그래서 일단 주변을 둘러보자 하면서 둘레둘레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정표가 보이는 거야. 무슨 나라 언어인지는 모르는 언어 밑에 한국어가 작게 써 있는데 나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는 거. 그래서 엄마 저희가 나가는 길이래 하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겁나 수상하잖아. 우리 앞에는 물웅덩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쎄하게 생긴 이정표가 있고 파파고로 그때 사진 찍고 바로 돌려봤지. 자 잠깐 여기서 사진을 보면은 여기 화살표가 있고 나가는 곳이라고 써있죠 여기. 아무튼 뭐 이런 사진이 찍혔다고 합니다. 저게 그때 당시에 찍은 이정표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파파고 돌렸을 때 종료 이런 식으로 뜨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와 이거 못됐다 빨리 안 나가면 진짜 안 되겠다 이랬어. 그리고 분명 느꼈던 게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우리 엄마가 그래도 운전은 좀 오래 하셨거든? 10년 넘게 되셔서 길치도 아니시고 엄마는 처음 본 길도 잘 찾아가시는 편이거든. 근데 분명 왼쪽 길로 쭉 나왔는데 아까랑 똑같은 자리라고 커브를 돈거나 그런 거 없이 정신 차리고 보면 앞에 물웅덩이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저 쎄한 이정표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멋대는 건 똑같구나 싶어서 나가는 길이라고 적혀있는 한국어만 믿고 엄마랑 나랑 쭉 갔음. 가는 동안 길이 겁나 좁아서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창문 열고 밖을 보니까 엄마가 여기서 운전 삐끗하면 바로 우리 둘 다 죽겠구나 싶었대.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깊이가 좀 되는 논밭이 있었대. 살짝 삐끗하면 엄마랑 나랑 둘 다 죽을 정도의 깊이로. 그래서 엄마랑 나랑 둘 다 너무 무서워서 나도 크리스천이었고 엄마도 크리스천이라서 찬송가 부르면서 엄마 핸들 꽉 잡으면서 덜덜 떨고 있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러면서 큰 길로 나옴. 어찌저찌 잘 나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바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음. 그날 이후로 진짜 바다 생각이 1도 안 나고 그냥 바다라는 단어 들으면 그 전에는 광적으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응 이러면서 넘기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때 왜 그렇게 바다에 가고 싶었는지 기억도 안 나.
엄마랑 나랑 겪은 일 중에서 가장 기괴했던 일화임. 갑자기 생각나서 써봄. 자, 여기까지였는데 이 제가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이런 곳을 안내해주는 그런 표지판 중에서 뭐 러시아로 가끔씩 적혀있는 그런 표지판들이 있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논두렁 밭두렁에 갑자기 뜬금없이 출구 이러고 딱 적혀있는 표지판이 있는 게 너무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때 이후로는 카카오 내비는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내비 어플을 좀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다 한 번씩 오류가 나긴 합니다. 다 한 번씩 오류가 나고, 다만 이제 저도 카카오 내비를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진짜 내비 때문에 무서웠던 게 여기가 이제 양평 두물머리라고 여기가 좀 명소예요. 여기서 핫도그 먹고 좀 놀다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원주 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쪽 원주 쪽으로 가는 방향이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건데, 그때 카카오 내비를 쓰고 원주 쪽을 분명히 찍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곤지암읍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멍 때리면서 운전하다가 곤지암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하면서 딱 내려서 봤는데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진짜 뻥 안 치고 무슨 공장 단지 같은 거 나오고 막 이런 마을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막 밤 11시 막 이때였는데 그 안에서도 빠져나오질 못하고 계속 여기서 빙빙 돌고, 그래가지고 같이 탔던 사람이랑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우리 자꾸 곤지암으로 오게 되는 거냐 이러다가 네이버 지도로 바꾼 다음에 다시 찍어가지고 원래 길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 아니긴 하지만 제가 진짜 이때 무서웠던 게 반대 방향으로 알려준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곤지암 귀신 그 얼굴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었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저보고 밖에 나가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소름 돋고 어디다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고민하다가 너무 거슬려서 지금 적는데 어젯밤 9시쯤에 저는 사정상 자퇴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해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고 보니 9시쯤이었고 편의점에 음료수 하나 사려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사고 나서 다시 집에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평범해 보이는 차림이었고 뚫어져라 쳐다보시길래 괜히 쫄아서 빠른 걸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나치려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사람도 없는 골목 쪽이어서 분명히 절 부르시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고 네 하고 물으니까 한숨을 쉬더니 엄청 불쌍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내일 모레까지만 집에만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너무 빠르다라는 말을 하셔서 뭐가 빠르다는 거지 싶어서 의아했습니다. 어차피 백수기도 하고 그날엔 약속도 없고 나갈 일이 없어서 그냥 개소리겠거니 하고 갔었는데 오늘 아침쯤에 검정고시 같이 준비하려는 친구가 내일 시내 가서 검정고시 문제집 사고 겸사겸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문자가 오니까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나서 여기에 적게 되었고 날짜가 하필 정확해서 괜히 불안해서 적어요. 이미 친구한테는 알겠다고 했고 도대체 뭐가 빠르다는 건지 모르겠고 왜 나가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가셨고 저도 밤이라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왔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속았다 치시고 진지하게 조언해주세요.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냥 집에 있자고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 글에는 이 글쓴이가 친구랑 카톡 대화한 내용으로 이제 인증을 해줍니다. 솔직히 너무 심란해서 글 쓸까 말까 싶다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씁니다. 주작이라는 분도 많아서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밤에 저보고 내일 모레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했고 무서워서 판에다가 글을 적었었습니다. 카톡 내용은 친구랑 20일 날에 문제집 사려고 만나자고 했던 대충 그런 내용이고요. 판에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 많아서 그냥 친구 보고 전화로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갈 것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친구는 알겠다고 하고 검정고시 때문에 문제집 사러 혼자서 시내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저는 20일 내내 집에 박혀 있었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21일 오늘 아침에 친구의 친구에게 들었고 저랑 같이 문제집 사려고 한 친구가 20날에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정말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어느 부위인지 정확히 못 들었고 골절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막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걱정하지 말라던데 솔직히 심란하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무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았고
혹시 몰라서 판에 글을 적었던 거고, 나가지 말라는 말이 많아서 그냥 안 나간 거고요. 솔직히 지금도 소름 돋고 너무 정확해서 무섭습니다. 혹시나 진짜 제가 나갔으면 후기 같은 거 못 올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친구랑 걸어서 시내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제가 친구한테 미리 어떤 사람한테 나가지 말란 말을 들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다면은 제 친구가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도 제한적이던데 괜히 미안합니다. 후기를 적으려 하진 않았지만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적습니다. 주작이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굳이 제 시간 투자하고 제 친구 팔면서 주작할 사람 아닙니다. 와, 여기까지인데 저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진짜 이것도 무서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동아리가 끝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걸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 막차가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길가 옆에 어떤 차가 서더니 창문을 이렇게 쓱 내리면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뒷좌석에는 같은 동아리 회원인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그 동아리 회원의 부모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니 미안한데 커피 좀 사올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빨리 버스 타러 가봐야 돼요. 저 급해가지고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커피 사오세요. 저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커피 좀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벙쪄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앉아있던 이제 동아리 회원이 웬만하면 갔다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저랑 같이 가요.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커피 심부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커피를 갖다 주는데 솔직히 집까지 태워다 주는 줄 알았대요. 근데 고맙다고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와, 진짜 열받는다. 이 버스도 다 늦었고 오늘 집에 걸어가야겠다. 이 추운 날에 집에 언제 걸어가지 하고 이제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삼촌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너 어디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커피 심부름 시켜가지고 버스 놓쳐가지고 지금 집에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촌이 자기 집 빈다고 멀리 안 갔으면은 삼촌 집에 아수 자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가까이에 있는 삼촌 집에 가서 자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는데 집 앞에 무슨 폴리스 라인이 잔뜩 쳐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보니까 바로 그 전날에 자기가 버스 타고 도착을 했을 딱 그 시간에 거기서 사람이 한 명 칼에 찔려 죽었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커피 심부름을 안 시켰더라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고, 그런 썰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냥 제 생각에는 막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아무튼 간에 요번 글도 좀 소름 돋았네요. 다음 글 넘어갈게요. 아무도 없고 집에서 나 혼자 거실에서 폰 보고 있었는데 기가 지니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지랄 한 거. 자, 여기까지인데 제가 옛날에 시리 때문에 놀랐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처음 썼던 아이폰이 아이폰 XR이었는데 그때 그 핸드폰을 썼을 당시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취했었을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두 먹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이제 동그란 찜기를 사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비비고 새우 만두를 갖다가 한 6개씩 까서 넣고 이제 배고플 때마다 그거를 돌려 먹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새벽 한 3시쯤에 취침등만 켜고 어두운 상태에서 냉동실에서 만두를 꺼내가지고 찜기에다가 넣고 이제 이걸 돌렸어요. 근데 이게 다 돌아가면은 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부엌 쪽에서 띵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갔죠. 근데 꺼내서 보니까 만두가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안 익었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뒤에서 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침대 쪽을 보니까 시리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이폰이 익숙지가 않아서 좀 많이 놀랬었는데, 좀 어이가 없었던 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시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저는 진짜 그게 좀 무서웠던 기억이었습니다. 아무튼 TMI였고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 거는 이제 괴담이라기보다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이제 실제로 올라와 있는 글인데, 요 3호선 고장이라고 치면은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3호선 고장이 잦아서 신차로 대체하지요. 신차로 언제 대체하나요? 2호선과 신차 대체하지요. 이런 알 수 없는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올 하반기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질문자가 댓글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발주하나요?
지축 차량기지에서 발주합니다. 서산 성림 중 염다해도 이쁜 딸 2명 낳으면 서산에서 사나요? 딴 곳에서 사나요? 서산에 살지요. 옥천 고향 김다희 96년생. 전화번호 바뀌었나요? 안 바꿨네요. 이런 알 수 없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분석을 해보니까 서산 성림중은 어떤 거래 장소를 뜻하는 약간 암호 같은 말이고, 이한나 신이선 이쁜 딸 2명 낳으면이 2명 작업 끝나면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고, 서산에 사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는 거래 명단에 올라오냐? 라고 묻는 그런 암호 같다고 이런 해석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자가 살지요? 이러면은 맞다는 뜻이고, 여기서 또 김다희 96년생 어디서 사나요? 이러면은 김다희 거래 가능한지, 어디서 사는지, 거기서 또 아이파크라고 대답을 해주고, 김다희 작업 끝나면 명단에 올라왔냐? 또 재질문하면은 서산에 살지요? 이러면은 또 거래 명단에 올라왔다, 이런 뜻이고, 아파트 계약했나요? 안 했나요? 요거는 거래됐나요? 이 뜻이고, 아직은 안 했지요? 이러면 또 아직. 걔는 누구 안 놓나요? 이건 예약자가 없나요? 아들 안 낳지요? 이러면은 예약되어 있다? 뭐 이런 뜻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 원글을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리나스 예술의 전당이 그렇게 그리우신가요? 하고 또 답변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나스 예술의 전당이 뭔가 하고 또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리나스라는 그냥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카페인데 예술의 전당점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리나스 예술의 전당을 또 지식인에다 검색을 해보면은 올해는 폐점하지요, 지금이 막바질 수도 있지요, 뭐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이 사람이 리나스 예술의 전당 코로나 때가 마지막이지요 이러면은, 또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가 마지막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계속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자가 저는 빨리 폐점 바란다고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되길 빌어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는 새 음식점 들어가나요? 네, 코로나 이후에는 경영진의 판단에서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누군가와 주고받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리나스 예술의 전당 폐점 공지 붙이나요? 이 글에 어김없이 서산 성림 중 염다혜가 나옵니다. 네, 서산 성림 중 염다혜도 이쁜 딸 놓지요. 전부 놓지요. 네, 전부 놓지요.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2025년도까지 있고, 그래서 3호선 고장이라고 쳐도 서산 성림중에 관해서 나오고, 리나스 예술의 전당이라고 쳐도 서산 성림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거는 서산 성림중 전찬진, 문재영, 손승미, 이환범, 천선영, 계속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파도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무서운 게, 본인은 서산 성림중 때 일반 애들 만난 거 부실했나요? 어땠나요? 이러면서 부실한지 뭐 어떤 상태를 물어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실하다 이렇게 대답이 오면은 뭐 저만 동생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이 있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서산 성림 중에 일반 애들은 어떤 평가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서산 성림 중 학부모 일반인이나요? 이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서산은 지적장애 부모는 정상아이, 사립, 서일, 서령고 거의 있지요 이러고, 서산 성림 중 특수반 지적장애 부모도 유전자지요 이러면 또 거의 유전입니다 이러고, 서산 성림 중 학부모도 멀쩡한 아이, 학부모는 지적장애 있나요 없나요? 절반 정도. 있나요 없나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올 가을은 스카이라이프 본사 원 TV 지역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음. 서산 성림 중도 영창 피아노 Y131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탑승동에서 추후에 타면 미주행 세관 직원 탑승동 게이트에서 미국 비자 확인하나요? 네, 그럼요. 110번 탑승구도 아시아나항공 미주행 추후에는 이용하면 그 게이트 보안 직원이 비자 확인하나요? 네, 그럼요. 뭐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자꾸 피아노에 관해서도 묻는데, 피아노도 좀 어떤 그들만의 암구호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제 라조육 이사이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인신매매나 어떤 마약 거래 뭐 그런 거에 대한 암호 같은 거를 주고받는 거다 뭐 그런 말들도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게,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텔레그램을 써가지고 해외 IP로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할 텐데 뭐하러 이제 개인정보 들어간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렇게 거래를 하냐, 뭐 그런 반박도 있고, 뭐 북파 공작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조현병인데, 이 조현병 특징이 어떤 특정 단어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거든요. 그냥 조현병 환자가 쓴 글에다가 AI 답변 봇들이 거기다가 답변을 해준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또 단순 조현병이라고 그냥 끝내버리기에는 작성자 아이디가 좀 되게 다양하게 많았고, 어떤 상품에 대한 유통 유무, 어떤 상품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좀 물어보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어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면 또 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지식인 괴담이었고요.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 글도 지식인 괴담인데, 이상한 게 찍힘. 저 뒤에 인형 없었어. 친구가 있었었나? 이러면서 누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는 무슨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내리다 보면은 어떤 여성분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둘이서 셀카를 찍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이게 이상한 게 찍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고, 그 댓글을 보면은 어떤 답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소파에 빛이 비쳐서 사진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근데 또 여기에 질문 작성자가 소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그 사진을 보자면은 이 갈색 이거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지푸라기 같기도 하고 뭐 눈에 띄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걸 보니까 이게 천장에 있는 조명인가 봐요. 핸드폰을 요 아래에 두고 요 각도로 이렇게 찍은 건데, 아무리 봐도 소파로 보이는 건 없고요. 여기서 또 누군가 답변을 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보네. 많이 예민하시고 피곤하시겠네요. 명도 아기 귀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네요. 분명 이거는 머리카락인데, 앞머리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코렐라인 아닌가 싶어요. 코렐라인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있거든요. 눈이 단추구멍인 놈이 있는데 뭐 그런 친구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무섭네요. 다음 글 넘어갈게요. 왕따 당할 때 가장 심하게 당해본 거 말하자. 나는 우리 반 애들이 네이버 지도에 우리 엄마 반찬 가게 욕 써놓고 별점 1개 줌. 그게 제일 서러웠음. 아, 여기까지였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 업장에다가 별점 1개는 좀 너무 선 넘었다. 저는 진짜 다 걸고 저 어디 가서 별점 같은 거 남기면은 되게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별점 1개 준 곳이 어떤 카페였는데, 제가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했을 시절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오므라이스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배민 어플에다가 오므라이스를 치니까 그 배달 커피 전문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므라이스랑 김치볶음밥이랑 뭐 여러가지 밥류랑 커피랑 뭐 디저트 빵 이런 걸 같이 시켰는데, 분명히 김치볶음밥 사진은 이런 느낌으로 있었고 오므라이스 사진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알잖아요, 배민에서 그냥 좀 예시로 사진을 좀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 그래서 사진처럼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격이 10,000원이 넘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딱 받았는데, 진짜 뻥안 치고 10,000원짜리 음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배달이. 이게 진짜 어느 정도냐면 딱 봉지를 들었을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가벼워가지고. 이 정도면은 차라리 그냥 오뚜기 컵밥 요거 먹는 게 나을 정도는데 이런 거를 10,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죠. 혹시 이거 직접 조리하신 게 아니라 그 인스턴트 까가지고 조리하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실 거면은 거기다가 최소한 이거는 인스턴트 식품을 조리해가지고 나오는 식품이다라는 거 정도는 미리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따져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뭐 소비자 보호법 이런 거를 뭐 꿰차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뭐 배민 측에서도 이런 거를 뭐
굳이 고지할 의무 같은 거는 사실 없다고. 음식이 정 마음에 안 드시면은 김치볶음밥이랑 오므라이스 가격만 자기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지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환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별점을 한 개 남겨준 데가 거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나머지 음식점에는 웬만하면은 제가 머리카락이 나오든 뭐 음식이 잘못 왔든 그냥 다 별점 5개를 주는 편이었어요. 아무튼 너무 TMI였고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강아지 앞발이 잘렸습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집에 6개월 된 슈나우저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을 긁는 버릇이 있어서 그 전에도 고쳐보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화나서 칼로 강아지 발을 내리쳤습니다. 아직 붙어있긴 한데 덜렁덜렁거리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화장실에 가둬뒀습니다. 계속 경련하고 낑낑 소리를 내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 문제 강아지 버릇 고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자, 저 글 이후에 해명글이라고 올려놓은 글입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심하게 반기는 겁니다.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바로 주방에서 칼 꺼내서 강아지 발을 내리쳤습니다. 강아지 발이 덜렁거려서 피도 너무 많이 흐르고 낑낑대고 짖어서 화장실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게 강아지도 좋을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목을 졸라서 안락사 시켜줬습니다. 어디다 묻으려고 산에 찾아갔습니다. 경비가 안 된다고 와서 난리치더라고요. 묻어주려고 했지만 경비가 안 보는 사이에 빨리 버리고 가야 돼서 아래쪽 하수구에 던지고 빨리 집 왔습니다. 역시 인생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 해명이었습니다. 절 욕하시는 분들 이 글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체벌하에 이루어진 과정이고 솔직히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 글 자체가 누가 그냥 지어낸 그냥 만들어진 얘기이길 바랬거든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사람 긁는 버릇 때문에 슈나우저 아빠를 잘라,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있고, 어떤 네이버의 그 강아지 카페에서 어떤 견주가 실제로 그 글을 썼다고 하네요. 아무튼 벌금 받는 걸 떠나서 뭐 죽고 나서 지옥에 갈 때는 꼭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길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칼로 이제 낙지 탕탕이 당해야 됩니다. 아무튼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 거는 내용이 좀 깁니다. 따분새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모 병원에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뺑소니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중환자실 특성상 환자들의 손과 발이 묶여있고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계속 혼수 상태로 지내다가 문득 깬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그냥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저 벽 쪽에서 어떤 여자가 스르르 걸어오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민소매 원피스에 머리가 떡진 것처럼 길고 키가 엄청 컸어요. 대충 봐도 최소 170은 넘어 보였어요. 여자는 저쪽 침대에서부터 자고 있는 환자들의 얼굴을 허리 숙여서 천천히 보면서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약기운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건가 싶어서 눈을 감으려 했는데 눈이 감기질 않았어요. 그렇게 여자는 제 쪽으로 왔고 제 얼굴 앞으로 자기 얼굴을 갖다 댔어요. 눈이 크고 코와 입은 매우 작았어요. 우리 아기 여기 있었구나. 우리 아기 엄마랑 같이 가자. 여자는 저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눈을 돌리니 제 심장 박동수를 나타내는 기계가 보였는데 박동수가 올라갈수록 기계에서 삐삐 거리는 소리가 커지고 여자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엄마랑 가자. 우리 아기 엄마랑 가자. 그리고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다음날 간호사님들이 병동에 와서 환자들 상태를 체크해 주셨는데요. 당시 저를 돌봐주시던 간호사님이 말하셨어요. 예리야, 괜찮아? 너 어제 왜 일어서 있었어? 간호사님 말로는 새벽에 제 심장 박동이 너무 뛰고 발작을 해서 진정제를 놓아주러 왔는데 제가 침대에 앉아 있었대요. 손발이 묶여서 제 힘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발작하다가 진정제를 놓아주었더니 잠들었다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같은 시간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사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싸한 기분에 다시 얼른 잠에 청하려는데 어디선가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따분 새야 왜 울며 가니, 엄마 산소 옆에 젖 먹으러 간다. 대충 이런 가사였습니다.
눈을 떠서 옆을 보니 그 여자가 제 배 위에 얼굴을 올리고 계속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또 기절. 다음날 눈을 뜨니 저녁이더라고요. 그때가 면회 시간이라 저희 엄마가 제 면회를 왔어요. 저는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거든요. 너 이틀 전에 눈 떴다며? 몸은 좀 괜찮아?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귀에 이명이 들리더라고요. 안 묶인 한쪽 팔로 왼쪽 귀를 막고 오른쪽 귀는 침대에 묻는데 엄마 등 뒤로 뭔가가 보였어요.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엄마 어깨에 자기 얼굴을 올리고 너 뭐야? 우리 아기야. 너 뭐야? 계속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면서 엄마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종이에 글씨를 적어서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종이에다가 엄마 뒤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적어서 줬는데 엄마는 그걸 보더니 이게 뭐냐고 간호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간호사님은 원래 환자들이 약기운 때문에 환각이나 환청을 본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셨고 엄마는 그러려니 하고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셨어요. 여자는 그때까지 엄마 등에 매달려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질 않아서 계속 뒤척이고 있었어요. 또 그 여자를 볼까봐 억지로 잠을 청하려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다 문득 쎄한 기분에 창문을 보니까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우리 아기, 엄마 왔어. 엄마 봐야지. 그러면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데 그게 신생아실 앞에서 부모가 쳐다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안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엄마 안 보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기절을 하고 다음날 간호사님께 오늘 저랑 같이 자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거절당했고요. 그 여자에게 계속 시달렸어요. 그래도 몸은 점점 나아져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침대에 실려서 의료진 분들과 중환자실을 나서는데 짧은 순간 안 돼 가지마 하는 그런 절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저에게만요. 그 후로는 별탈 없이 병원에서 지내다가 퇴원을 했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제가 몸이 완전히 낫고 나중에 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인사를 드리려고요. 그때 저를 자주 담당해줬던 간호사 언니를 만나 흡연실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언니가 저를 맡으면서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지내던 때 그 언니가 당직을 서는 날이 있었대요. 새벽에 수액 같은 걸 갈아주고 병실을 나가려는데 어디선가 방울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사람 걸음소리처럼 일정하게 딸랑 딸랑. 왠지 무서워져서 얼른 나가려는데 뒤가 뭔가 쎄하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 침대에 검은색 그림자 같은 게 보였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박동 기계 소리가 커지더니 제가 발작을 일으켜서 놀라서 진정제를 투입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당시 환자 중에서 나이도 제일 어린데 너한테 참 별의별 일이 있었다면서 얘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그 여자를 보았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문득 창밖을 봤어요. 그 여자가 창문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 보더니 우리 아기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우리 아기 이러면서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장가를 불렀어요. 따분 따분 새야 왜 울며 가니 엄마 산소 옆에 젖 먹으러 간다. 사람이 진짜 놀라면 비명이 안 나와요. 저는 억 소리만 내다가 기절을 했고 다음날 엄마가 저한테 와서 새벽에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가? 하고 물어봤는데 너 새벽에 문 닫고 방 안에서 쿵쿵거렸잖아. 물건 집어던지고. 나 안 그랬는데? 아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서 뭘 하나보다 했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럼 방 문이라도 열어서 확인해보지 이러면서 대답하고 말았어요. 근데 피해가 저에게만 끼친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언제 들어오냐고 그래서 다른 동네에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했더니 빨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듣자 하니 저희 집 현관 센서등이 고장이 났거든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는데 도어락 비번을 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엄마는 저인 줄 알고 예리 왔니?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서 현관 쪽으로 가셨대요. 근데 아무도 없고 센서등만 켜져 있었다고. 그래서 순간 소름이 돋아서 저에게 전화를 거신 거였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다고 대답한 후에 2시간 후쯤에야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엄마는 집 안에 온 불을 다 켜놓고 떨고 계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장기가 매우 밝아서 제가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날 엄마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앞에 서서 쳐다보기만 해도 금방 깨시거든요. 엄마는 그날도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잠에 드시려던 상태였대요. 근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서 쳐다보니 문틈 사이로 누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 저인 줄 알고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방바닥에 네 발로 엎드려서 뭔가를 찾는 듯이 사사삭 기어다니더래요. 엄마는 뭐지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제가 단발머리거든요. 그 여자는 머리가 길고 키가 크고 기아처럼 말랐다고 하셨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와 저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엄마 지인분이셨는데 그분이 절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뭔가가 붙어서 오긴 했네. 근데 병원은 아니야. 병원 냄새가 안 나.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신이 아주 독하다면서 굿을 하는 날짜를 잡았어요. 굿판이 벌어지고 무당은 앞에서 막 뛰고 엄마는 두 손을 모아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 무당 이모에게 빙의가 된 건지 그 이모가 갑자기 저를 보며 우리 아가 엄마랑 가자 우리 아가 이러는 거예요. 다른 보조 무당분께서 저 애가 왜 네 애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아가야 나를 꼭 닮았고 눈, 코는 지 아빠를 꼭 닮았으니까 우리 아가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 이모랑 보조 이모가 잠깐 구석에 가서 얘기를 하시더니 곧 사연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귀신은 생전에 제 또래 아이를 잃은 여자인데 무슨 일로 길에서 객사를 했다. 근데 네가 뺑소니를 당한 지점이 그곳이고 거기에서 붙은 거라고. 그리고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1960년대, 1970년대 정도? 결국 어떻게 그 여자의 넋을 달래서 천도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좀 뭉클했던 게 그 여자가 떠나기 전에 무당 이모에게 빙의가 되어서 제 손에 약과 2개를 소중하게 쥐어주더군요. 우리 아기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주네. 이거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꼭 우리 아기가 먹어. 그리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아기. 이러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여자 말할 때마다 네 2번째 엄마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1년 후에 뺑소니범이 잡혔습니다. 제가 사고 났을 당시에 저는 어린아이였고 그 뺑소니범은 20대 중후반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저를 친 후에 당황해서 앞으로 가려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그대로 한 번 더 밟고 지나갔어요. 저는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그 남자는 제가 죽은 줄 알고 근처에 있던 연못까지 저를 질질 끌고 갔어요. 그때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그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었어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하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 남자는 엄동설 안에 저를 연못가에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뺑소니범으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살 신고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저를 버렸던 연못에 그 뺑소니범이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유서도 있었다는데 경찰분이 자세히는 말을 안 해주셨어요. 대충 뭐 자기도 제 또래 동생이 있고 무섭다. 그리고 죄책감에 악몽에 시달린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 천도제를 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꿈도 하나 꿨는데요. 그 여자가 나왔어요. 근데 평소처럼 기이한 모습이 아닌 아주 멀쩡하고 예쁜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꿈속에서 저에게 웃으며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너 하고 싶은 거 걱정 말고 다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제가 머뭇거리자 그 여자가 웃으면서 목례하고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왠지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작게 엄마라고 불렀고 그 순간 꿈에서 깼는데 엄청나게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엔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슬프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인데 이게 처음엔 뭔 내용이야 싶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따분새의 노래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걸 뭐 어떻게 불러야 돼 싶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랑 구글이랑 네이버에 검색을 다 해봤어요. 따분새라는 단어를. 근데 그런 노래가 없더라고요. 뭐 그런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나오고. 그래서 와 진짜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 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대충 불렀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만 해도 이거 괴담 그냥 읽지 말까? 좀 별론데 싶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뭉클한 내용이 나오니까 뭔가 내용에 반전은 없는데 뭔가 반전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상당히 뭉클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알게 된 건데, 제가 지금 옷을 뒤집어 입었더라고요. 어쩐지 이 어깨에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신경 쓰였어요. 괴담 읽는 내내. 근데 이게 옷이 뒤집어져 있는 거였네요.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지금 거의 80명대 가까이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된다면은 100명이 된 시점에서 라이브를 키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치킨 기프티콘 나눠드리는 또 이벤트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다음 거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돈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안녕.